결국 첼시의 세 번째 골이 나오게 된 건데요. 역전골인 거죠. 네. 카이세도가 일단 뭐 가로채서 이제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규스토가 전진 패스 준 거를 네투가 또 이제 전진 패스를 연결해줬고, 예, 여기서 이제 파머가 드리블로 쭉 박스 안까지 치고 들어와서 슈팅 가져간 게 이제 그 판더펜 맞고 흐른 거를 네. 엔소가 그대로 밀어 넣은 거죠. 첼시는 이제 뭐 세 번째 골이 나오니까, 리드하는 골이 나오니까 네. 이제 이 경기에서 부진했던 잭슨을 빼고, 예, 은쿵쿠를 76분경에 투입을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악재가 또다시 발생을 한 거죠. 판더맨까지 쓰러집니다. 예, 판더벤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아치 그레이가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 이제 같은 79분경에 뭐 쿨루세스키와 비수마를 빼고 메디슨과 베리바를 넣으면서 공격을 강화한 겁니다. 53분경에 브레넌 존슨도 약간 조금 절뚝이면서 교체 아웃이 됐었잖아요. 네. 이 세 명의 그 부상과 관련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로메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 부상을 당했다. 발가락 부상이다. 빨리 복귀시켜서 부상당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불의의 사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여기에 완전 동의하지가 않는 게, 부상이라는 게 한쪽 부위를 당하고 그래요. 무리해서 뛰면은 다른 맞아요. 쪽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맞아요. 판더펜 같은 경우는 원래 판더펜을 60분에서 70분을 뛰게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판더펜 79분 뛰었어요. 그쵸? 애당초 60분, 70분 뛰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대로 그랬으면은 쓰러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뭐 그러니까 근육 경직이다. 큰 부상 아니다. 부상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육 경직인지 아니면은 더 큰 부상인 건지는 그쵸. 스캔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부상이 회복이 정말 중요한데 회복이 되고 있던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 네. 브레넌 존슨에 대해서는 존슨이 전반전 끝나고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존슨이 뛰고 싶다라고 했대요. 아니 그럼 바꿔줘야죠 후반전에. 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뛰게 했대요. 토트넘 한참 지난 시즌 초반에 막 연승 행진 달리고 네. 1위 달리고, 그때는 로메로 막 뇌진탕 살짝 있으니까 바꾸고, 그쵸. 손흥민 선수도 살짝 부상당한 느낌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바로 교체 아웃되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심리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생각을 해도 이 센터백은 무조건 판더벤이나 로메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첼시 공격력이면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위기여도. 그러니까요. 이건 선수 생명에 연결된 문제인데. 예. 반면 이제 마레스카 감독이 정반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라비아 전반전 끝나고 교체 아웃된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라비아는 햄스트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는 현재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12월인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았다. 괜히 선수를 무리해서 뛰게 하다가 5, 6경기를 잃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45분만 뛰게 하는 게 더 낫다. 네.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포세그로 감독이 들으면 약간 좀 찔려할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내 얘긴가? 정확히 짚었어요. 이런 가운데 첼시의 네 번째 골이 또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파머가 볼을 끌고 박스 안에서 받은 상태에서 볼을 끌고 박스 바깥으로 나가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파페사르가, 이것도 불필요한 파울이었죠.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고, 여기서 이제 PK를 얻어낸 파머가 직접 찼는데 멋진 또 파넨카 킥을. 네. 이러면서 파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 성공률 100%를 기록한 선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12번. 첼시가 이제 조금은 교체 카드들을 활용을 한 거죠. 86분에는 이제 네투를 빼고 마두에케를 넣고, 이제 90분에는 쿠쿠렐라를 빼고 베이가를 넣고, 90+1분에는 파머를 빼고 펠릭스를 넣었는데, 이렇게 조금 주전들이 나가니까 토트넘이 막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93분경에 일단 베리바리 측면으로 보낸 거를 베르너가 이제 드리블 치고 가다가 대각선 패스를 줬고, 네. 이걸 받은 이제 메디슨이 그대로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요. 94분경에는 베르너의 이번에도 또 이제 대각선 패스를 받은 손흥민 네. 선수가 드리블 치고 가다 슈팅 가져갔는데, 이거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가 잘 좁히고 나와서 막아냈고요. 네. 이 과정에서는 은쿵쿠가 조금은 터치 미스를 범하면서 공격이 연결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포로가 베르너한테 패스를 공급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교체 투입된 선수가 좀 큰 미스를 범할 뻔했던 거였고요. 90+6분경에는 이제 그 메디슨이 짧게
코너킥을 연결해준 상태에서 베리발이 이제 그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메디슨이 펠릭스를 제치고 근데 여기서 펠릭스 수비가 좀 안일했거든요. 네. 제치고서는 컷백을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골 승부까지는 끌어가는데 성공을 했죠. 하지만은 원점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맞습니다. 결국 경기는 4대3 첼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기대 득점은 첼시가 2.81골, 그리고 토트넘이 2.62골인데 사실 그 토트넘의 두 골은 쿠쿠렐라의 큰 미스에서 이뤄진 거가 좀 그쵸. 컸잖아요. 쿠쿠레야가 만약에 없었다면 0.62골이나 마찬가지였죠. 네, 첼시가 더 어쨌건 간에 유효한 공격들을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슈팅 숫자도 17대 13으로 더 많았고 이제 유효 슈팅도 8대 5 더 가까운 곳에서 슈팅들을 가져갔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율도 62대 38로 우위를 점했는데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토트넘이 좀 전반에는 앞서 나갔으나 첼시가 결국은 역전을 했고 경기 막판 이미 기운 상태에서 교체 카드 다 쓰고 나서 토트넘이 좀 추격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첼시가 주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뭐 토트넘은 경기 막판에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가 확 올라간 거 저거 제외하고는 토트넘이 공격한 횟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첼시는 0대2로 지고 있는 가운데 역전승에 성공을 하면서 런던 더비에서 2012년 2월 이래로 처음으로 2골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둔 팀으로 등극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 2012년 2월에 역전패를 당했던 팀이 토트넘이네요. 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대5로 패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은 이번 시즌 벌써 두 번째로 2골 리드를 다 잡은 상태에서 두 번이나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브라이턴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가 그런 건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골 리드를 잡은 상태에서 역전패를 당한 횟수가 11회로 가장 많아요. 전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네. 유일하게 두 자릿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팀이 7번. 토트넘은 유난히 역전패를 그것도 좀 결정적인 역전패를 많이 당하는 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첼시전 이후로 토트넘이 맞아요. 무너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이건 토트넘이 아닌 프리미어리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최초로 5경기 연속 1대0 리드를 잡은 상태에서 승리하지 못한 팀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도 벌써 공식 대회 5경기에서 먼저 골을 넣은 상태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레스터전은 1대1 무승부 개막전이었어요. 승격팀 상대로. 브라이턴전 먼저 2골 넣고 2대3 역전패 당했죠. 그리고 로마전 먼저 골 넣고 2대2 무승부 기록했죠. 그것도 추가 시간을 실점했죠. 네. 풀럼전도 먼저 골 넣고 1대1 무승부. 그리고 첼시전 이번에도 이제 먼저 2골 넣고 그쵸. 역전패.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전술적인 변화를 좀 가져가면 어떻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럼 사실 2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조금 수비적으로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바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실점을 했을 때 그래서 뭐 무승부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공격적인 교체들은 상당히 빨리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뭔가 경기가 이쪽에서 미스가 발생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수정 같은 거 마레스카 감독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그쵸. 그런 수정들은 조금 부족한 편에 속해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변화를 가져갔던 마레스카 감독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을 정도로 공격력은 문제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은 수비가 문제거든요. 실점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 시즌만이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래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3경기 시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지도를 했는데 이 중 36경기에서 동시에 골과 실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초기에는 그래 재밌다. 그 전에 토트넘 축구가 막 1대0 이런 경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트넘 축구 이제 좀 재밌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네. 답답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68%의 경기에서 감독 부임하고 나서 득점과 실점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 그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 오지 아르딜레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거든요. 아르딜레스가 69%예요. 참고로 이 감독도 토트넘 감독이었습니다. 과거. 토트넘의 레전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이미 캐러거가 먼데이 나잇 풋볼 항상 하잖아요. 네. 예,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포스테코글루가 항상 변화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태양이 내리쬐 때는 운동복을 입고 나가고 비가 내릴 때는 코트를 우비를 입을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포스테코글루는 경질 수준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기력 좋았다. 네. 우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카이세도 퇴장당했어야 되는데 퇴장당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손흥민이 결정적인 기회에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했는데 나는 선수들 내보낸 다 부상 관리해서 내보낸 건데 불의의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제 핑계로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시즌 초반에 너무 잘할 때 그때는 포세로 감독이 이런 모습이에요. 역시 본인을 믿는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집입니다. 어쨌건 그 토트넘이 첼시전에 패하면서 진짜 첼시 상대로 유난히 약한 모습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토트넘 첼시 상대로 최근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1승 2무 9패, 토트넘 핫스퍼 홈구장에서는 1승 5패. 네. 예, 첼시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승점 15점을 올리면서 가장 많은 승점을 올린 팀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패배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공식 대회 7경기에서 1승 2무 4패. 그래서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에인지가 압박에 직면했다. 네. 이렇게 올린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당 승점도 1.67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포체티노 감독 이래로 감독들 중에서는 경기당 승점이 누누 다음으로 낮아졌습니다. 토트넘의 성적도 11위까지 내려갔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는 토트넘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상위권과의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였거든요. 10위여도. 근데 이제는 그 승점마저 벌어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파리 본머스하고의 승점 차는 4점, 그리고 10위권과의 승점 차는 3점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다음 경기는 그나마 사우스햄튼 좀 수월한 상대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판더펜과 로메로가 못 나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브레넌 존슨까지 부상이라고 한다면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토트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일정들은 정말 힘든 일정들이 이어지고요. 지난 경기에서 본머스전에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웃이 구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토트넘 홈팬들이 레비 아웃을 외쳤다고 합니다. 네. 예, 뭐 물론 레비 회장도 잘한 건 아니죠. 물론 뭐 이적료를 정말 많이 쓰긴 했는데 너무 어린 선수들만 영입을 했어요. 맞아요. 당장 즉전력보다는 그쵸. 예, 뭐 베리발도 그렇고 그레이도 비싸게 주고 영입했고. 그쵸. 그레이도 그렇고 예.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야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내보낼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오면 불안하거든요. 예. 이제 근데 뭐 토트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레비 아웃 이 구호가 포스테코글루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왜냐? 아무리 회장 아웃 외쳐봤자 회장이 팔지 않는 이상에는 회장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쵸. 감독 경질이라는 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라올라 감독을 부임하려고 한다는 얘기들도 루머들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토트넘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좀 어떠한 이유들로 토트넘이 위기에 처해 있는지 첼시전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부버즈님이 생각하시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님 어떻게 경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돌아오더라도 또 다른 부상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부상자가 많으면은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돼서 더 부상자들이 더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죠. 왜냐면은 남은 선수들이 무리해서 뛰니까. 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 이제는 적당히 체력도 안배를 해야 되고 네. 힘을 빼야 될 땐 조금 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하이텐션의 축구를 그리고 수비 쪽에 부담이 많이 가는 축구를 반복하면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쪽에 숫자만 많이 넣으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축구를 반복했다가는 경질 수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제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박싱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이 이렇게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 이 경기들을 어떻게 치러갈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포스그로 감독의 거취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 논의는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TMF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첼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